네, 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도 우리 정치권의 쓴소리 돌직구 날려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유여의 수원대 겸임교수 황성욱 변호사, 그리고 민영상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박완규 매트릭스 여론분석센터 소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의 홍문정 의원이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하고 또 그러면서 반기문 대통령과 친박 총리 조합이 가능하나 이런 이 질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O,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아, 네 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가능하다. 뭐 이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마디씩 그래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민영상 원장. 근데 지난 11월 4일 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하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홍문정 의원의 얘기가 바로 나온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가 나름 이렇게 주고받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예, 유해 교수.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일단 친반 연대를 결성했던 것을 보면요. 결성하는 곳에는 200명이 지금 발기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200명이 발기인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다에 저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총선에서 이겼을 때 가능하다.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총선에 이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친박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가능하다. 단서를 조금 붙이겠습니다. 예. 네 분 다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지금 김무성 대표의 심정이 어떨까요? 황 변호사. 김무성 대표 심정은 지금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마평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몸값도 평균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김무성 대표는 죽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지금 친박 내부에는 사실 변변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박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할 거냐. 김무성 대표가 아니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런 조합이 아닐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김무성 대표의 심정을 묻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이 사의 표명, 그리고 총선 출마 시사, 뭐 이랬는데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내일 떠나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는데 장관직은 앞으로 당분간 수행해야 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종섭 장관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세 분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 교수만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드셨네요. 주장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탈출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고 접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접으려고 하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멀 것이다. 그래서 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출마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친 김에 출마해야 한다? 네, 지금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박광현 소장. 네, 저 고위공직자의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했다가 문제가 돼서 사과하면서 총선 별로 생각 없다.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뭐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같은 생각이시고. 그런데 출마해서는 안 되는데 출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고 드렸는데 어쨌든 해서는 안 되지만 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뭐 선거권은 피선거권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저는 바람으로 총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X를 들어봤습니다. 뭐 장관으로 계속 있다고 총선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 그래도 정종섭 장관이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기 소임이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사족처럼 한 말씀 붙이면 선거 시기에 이 선거관리주무부처 장관은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얻어야 선거 관리가 무난하게 잘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신뢰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만보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입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평론가들이 이미 했습니다. 이번 상황, 이게 그러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선택도 선택이고, 이 입당 원서를 받았다가 또 출당 권유를 한 새누리당, 그다음에 참 당혹하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우리 정치권 전체 상황을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사자성어로 좀 써주십시오.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블랙 코미디와 같은 해프닝, 행동,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인 태도, 또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 뭐 전부 합쳐서 우리 정치권의 김만복 사태에 임하는 우리 정치권의 수준, 이거를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후한무치, 조삼모사, 좌충우돌, 그리고 울랄랄라. 저 사자성어에 저 울랄랄라가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예, 좌충우돌부터 듣겠습니다. 그 김만복 그 전 국정원장의 그 팩스로 입당하고 또 네. 이렇게 출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야당 입장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또 제어가 안 됐다라는 것이 현 정치권 전체가 모두 좌충우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예, 후한무치. 예, 후한무치는 얼굴 가죽이 두꺼워 낯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런 뜻인데요. 원뜻이 네,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원뜻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삼모사. 이게 야근께로 예. 이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다 똑같다. 덥석 받아들인 그 새누리당에서 나중에 또 이런 거 갖다가 뭐 출당 권유하는 거나 또 그 글이 같다고 그래서 잘 떠났다. 아마 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책임한 야당이나 예.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 작은 꾀가. 네. 전 사실 울랄랄라. 의태어를 쓰고 싶었어요. 예, 뭐라고요? 이렇게 귀 털고 입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걸 쓰고 싶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귀도 없고 입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의태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울랄랄라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보면서도 황당해서 그냥 사자성어가 조금 이상하지만 울랄랄라로 끝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한 질문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 호남 지역 지지율이 5%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접근이 된 겁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저 이런 조사 처음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5%,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9%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표한테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현재 심정 5자로 써주십시오. 문재인 대표의 현재 처지. 심정이라기보다 처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야당, 제1야당의 대표고 또 호남 지역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처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나가야 하나. 작사도 방심?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설명 듣겠고요. 참 힘드네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얻은 호남의 득표율이 네.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득표율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로 호남에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는데 그럼 90%가 넘었습니다. 다 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에서 소위 문 대표의 처지는 이제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이미 상당히 마음을 떠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둥이 무너진 상태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진짜 같습니다. 옛날이었겠네요. 자, 나가야 하나. 몇 번의 그 선거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론에서 있어만큼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여론조사는 정말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정말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할 것 같습니다. 어딜 나가요? 그 대표직을. 아, 그 대표직을 내려놔야 예, 하나? 그래요. 작사도 방식 무슨 뜻이에요? 작사도방이요. 길 곁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작사도방. 예, 길 곁에 집을 짓는다. 근데 집을 짓는데 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 그거 붙인 거죠? 네. 예. 오자성어가 사자성어로 작사도방을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십자를 붙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집을 짓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계속 얻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가야 하지도 들어가지도 또 무엇인가 공을 세우지도 명분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다. 아, 참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런 말씀이네요. 참 힘드네요. 예,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인권 변호사로 출범해서 정치권 오셔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참 힘드네요. 그런데 이런 결과는 정말 그 방송에 부적절한지 몰라도 호남 향후의 분들이 그런답니다. 호남에서 옆집 아저씨도 2%는 나온다고. 그럴 정도로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남 민심 관련해서는 제가 두 분께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이거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옆집 아저씨도 2% 나온다 그랬죠? 박광태 호남 향후의 회장이 예전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막상 선거 때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민심은 선거 때도 안 찍을 것 같은 민심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예. 그러니까 2번을 찍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될 것 같아서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 지역구에서는 기초원이긴 하지만 후보를 아예 안 냈습니다. 아하, 당 예. 공천으로. 그래요. 예.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호남 지역의 민심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호남 민심이 그렇다면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큰일 났네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보통 한 20%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 예. 그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노의 지지율, 결속된 지지율에 약간의 전통적인 야권 지지 성향이 겹쳐 있는 정도.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정말 친노 지지율로 새정년의 지지율이 수렴될 가능성도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어쨌든 상당한 위기라고 하는 거 나가야 하나 대표직 물러나야 하나 뭐 이런저런 처지라고 두 분도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주류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안이긴 합니다만 통합전대위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안도 있고 선대위를 좀 조기에 발족하자는 안도 있고 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3자 연대를 통한 지도부 리모델링을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제안들이 있습니다. 네 분은 여러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그래도 제일 효과적이고 현실 가능한 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써주세요. 제가 야당에 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하고 또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분열 조짐이 있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문한박 연대를 쓰셨고 조기선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전대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쓰고 계신데 좀 기네요. 네, 좀 깁니다. 안철수 혁신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한박 연대. 문한박 연대가 두 분이군요. 예. 먼저 박완규 소장부터. 네,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한 10개 항에 이르는 크게 골자로는 낡은 집 보청산과 부패 척결을 네. 골자로 한 10개 항의 혁신안을 지금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혁신안은 당의 근본적인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그리고 수권 정당이 될 그럴 혁신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표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문제를 좀 당의 근본적 혁신을 좀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를 받고 있는 세 분이 힘을 모으는 것이
새정년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조금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을 보이면 국민들은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근데 그 말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세 사람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예. 어떤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제가 두 분한테 근데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문안박 연대라고 그러셨는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문안박 연대라는 말이 나와서 어쩌자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 애매모호한 얘기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실정법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이름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저는 박원순의 박이 아니고 박지원의 박입니다. 왜 갑자기 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지금 이 문안박 연대는 원래 박원순입니까? 박지원입니까? 박원순 시장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의 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또 이렇게 반전을 주시네. 예. 자, 조기선 대표 주장하셨어요.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일단은 대표직을 안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조기 선대를 통해서 지금 여당과 각을 세우는 이슈들을 갖고 나온다면 그 이슈를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대여 전선을 빨리 구축하는 그렇습니다.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저걸로 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미 수도권까지 북상해버린 호남 민심이 내년 총선의 그 공천장에 문재인 대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후보로는 투표장에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하 분들이 주장하는 통합전대에서 전 문재인 대표께서 체면 유지를 하시려면 거기에 다시 나오시면 된다. 아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글쎄요, 좀 다소 이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양당이 모두 아직 공천 룰도 결정하지 않고 선거구도 지금 획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격전지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격전지의 선거 양상과 상황을 조금 미리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저희들이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노원병의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누가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이름을 좀 써주십시오. 이건 뭐 가볍게 한번 풀어보는 문제니까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얘기도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오세훈 전 시장이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과 붙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 비대위원이 나가야 된다. 예, 민정상 원장. 예, 아무튼 그 오세훈 시장 본인으로도 그렇고 새누리당으로도 그렇고 결국에 선거를 견인하고 선거의 흥행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하고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오세훈 의원이 이 종로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강한 그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세균보다는 안철수가 더 쉬운 상대다. 오세훈한테. 예, 저는 그렇게 뜻입니까? 봅니다. 예,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저 경칭 호칭 다 생략합니다. 자, 이준석. 네, 일단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노원 출신이시고, 그다음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표가 나온 노원 지역에 출신이라는 게 노원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그렇기도 지역 하고, 연구가 있군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한다면 노원이나 양천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 있고,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출마했을 때도 새누리당에서 손수조 위원장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도 그만 이기면 대박 뭐 이렇게 작전을 짜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선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뭐 이기지 못할 선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김 빼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가 됐건 안철수 의원이 이길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예. 과연 안철수 의원이 누가 나오셔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선거라는 것은 역시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건데 나이도 두 분에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십니다. 그렇다면 그림상 흥행 구도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는 게 새누리당이나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으로 봐서도 대권 가도로 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이면 누가 이깁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가 돼도 안철수가 이긴다고 그랬고요. 자. 네, 1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요. 김무성 대표에게 내가 선거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힘든 곳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서울에서 힘든 곳은 그래도 안철수 의원과 한판 붙는 것이 힘든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절대 저는 만만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박빙이지만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서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힘든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관악도 있고 금정도 있고 뭐 저 구로에 영등포에 강북에 뭐 다 이게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힘든 지역이지만 이제 인물과 인물 대결로 볼 때 네. 그래도 안철수 의원과 한판 붙는 네. 그런 것이 험지에 나가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겠습니다. 김문수, 김부겸 대 김문수 이 뭐 굉장히 치열하다 그럽니다. 누가 이길 같습니까? 이길 것 같은 사람을 이름을 써주세요. 예, 김부겸이 이길지 김문수가 이길지 이름을 써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3대 1입니까? 김부겸 승 설명해 주세요. 지난 총선에서도 40% 넘는 득표를 했었고요. 지난 또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40.3% 득표를 했고, 그래서 이미 대구에 저는 김부겸 전 의원은 대구에 이미 다 녹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파를 떠나서 대구를 향후 대구 정치를 이끌어갈 기대주가 누구이냐. 저는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이 이제 대구 정치를 이끌어갈 차기 기대주들이다. 대구 유권자들이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보다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예, 김문수. 삼선 국회의원의 또 재선 경기도지사죠. 거기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김문수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김문수 의원이 전 지사가 공천을 받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 때문에 그 김부겸 전 의원에 아깝지만은 그 돌풍을 잠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치러질 수를 밖에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자해서 보면 예, 지금 그 불어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요. 예.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집권 후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과연 집권 후반기에서 대구에서 만약 김문수 전 지사가 당선이 안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향인 대구 시민들께서 김부겸 의원보다는 김문수 전 지사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 일전에 다른 방송에서 김부겸 의원하고 오랫동안 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승패를 예단할 필요는 없겠죠. 예, 내려주시고요. 이제 종로 얘기 아까 뭐 저 안철수 의원이 있는 노원병 얘기하면서 종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통적으로 정치 1번지고 이번에는 워낙 빅매치 가능성이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 도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누굴 낼 것인가를 가지고 대체로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거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최근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정세균을 상대로 누구를 내는 것이 좋겠다. 써주십시오. 뭐 세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로는 박진, 오세훈, 안대희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좋겠습니까? 예. 안대희, 오세훈, 박진 세 사람이 골고루 나왔고 나경원이요? 네. 동작은 어떡하라고요? 저 그래서 지금 아까 셋 중에서 쓰라고 해서 쓰려고 하다가 아무나 써도 된다고 해서 왜 나경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내도 된다면 예. 제가 보내도 된다면요. 저는 1위 가도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어차피 탈환을 해서 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요. 보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예, 방송에서는 이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간대 하든지 간에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지금 나경원 의원을 킬러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박진. 아까 그 노원병은 오세훈 전 시장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중진 대 중진으로서 종로에서 3선을 하신 박진 전 의원이 나오시는 게 서로 중량감에 있어서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종로 지역은 원래 새누리당이 조금 유리했던 원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반드시 탈환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를 따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본선 경쟁력이 제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돼. 이 대통령 사시는 지역구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남자가 부산 해운대 가서 쉽게 당선되실 것이 아니라 예. 거물 정세균 야당 대표하고 한번 붙어야죠. 그러네요. 저 종로는 대통령이 사는 동네네요. 대통령이 투표하실 거 아닙니까? 한 표 먹고 들어갔는데. 안대희가 대통령의 남자입니까? 아니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고 어찌됐건 대통령 선거 때 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또 역할도 하셨고 또 대법관까지 지내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눈여겨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짚어야 될 지역구가 한두 개 더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서 험지로 당 중진 대표 지낸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문재인 대표부터 영도에 가서 김무성과 붙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가정하겠습니다. 영도에서 김무성과 문재인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름을 써주십시오. 참 이게 쉽지 않은 참 정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비고비마다 그런데 내부는 아주 쉽게 김무성 이렇게 쓰셨네요. 박광규 소장. 네. 일단 전 혁신위의 그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두 분이 붙게 되면 부산 지역 전체가 전부 다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영도는 김무성 대표의 홈코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주장이 애초부터 잘못됐다? 네,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의 중진들을 험지로 내보라라는 걸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의 새로운 피를 수혈할 거냐 이런 긍정적인 걸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크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꼭 하실 말씀 없으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광주가 또 자꾸 언론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버티고 있는 광주 동구 여기에 송영길 전 시장을 내보내서 저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천정배와 송영길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써주십시오. 야, 쓰시는 거 보니까 역시 4대 0이네요. 천정배가 이긴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 염치가 있지. 그 송영길 인천시장을 내려면 되지도 않을 일이라면 또 가면은요. 지금 천정배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표에게 실망한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지금 신당까지 창당하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버리지를 않죠. 그래요. 예. 네, 바로 그 호남 민심 때문에 천정배 의원께서 이기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네, 송영길 의원이 호남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수도권에 와서 자신의 입지를 잘 갖췄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갖는 것이지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반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오늘 급하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예정된 질문을 다 소화해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